반갑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추적하는 방송 국민정보원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이하게 인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곽동기입니다. 네, 저희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검찰의 그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조사 보도 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세월호의 그 비리 관련한 검찰의 그 발표를 저희가 분석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뉴스를 또 한번 다루고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11월 1일이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200일이 됩니다. 그래서 200일을 맞아서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안산에서 그 추모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추모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 새누리당이 계속 더 후퇴 지금 여야가 합의한 안 자체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진실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 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후퇴해서 논의를 계속 흐지부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권과 정치권이 왜 지금 이 세월의 진상을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단서를 오늘 이 방송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세 가지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네요. 자, 저희가 지난 한 2주 전이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에서 중간조사 발표를 하고 거기에 그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두 개의 연구기관에 시뮬레이션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았다고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과적 그리고 부실 고박 그리고 급격한 변침 이런 것 때문에 침몰했다. 이렇게 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하는 날 오후에 답변이 왔고 공문이 왔습니다. 자, 내용이 이겁니다. 시뮬레이션 보고서들 및 그 내용은 세월호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현재 선원 및 선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공하여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증거가 안 된다고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죠? 네. 증거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증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모의 실험이기 때문에 모의 실험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검찰이 이제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잘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어쨌거나 이 검찰이 그런 식의 행보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 행태가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오히려 좀 불러일으키는 바가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재판 과정에 첨예하게 다툼이 되면 더욱더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죠?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다라는 내용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없고 이거 누가 뭘 하더라 뭐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 진실은 지금 진도 앞바다 속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종자분들을 온전히 다 이제 하루빨리 되찾고 시신을 빨리 인양을 해서 세월호 선체를 인양을 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때만이 침몰 원인을 우리가 실제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거 증거 자료가 아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재판부로 가 있는데 지금 27일 날 이제 월요일 날 판결이 났어요. 1심 결심이죠. 그렇죠. 검찰의 구형 결과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주 후에 그 선고가 나는데 선고가 나면 이 자료가 공개가 되려나요? 또 2심이 있고 3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공개를 안 하려나? 그러다가 그냥 뭉개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재판은 지금 1심 뭐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자, 재판 결과를 한번 볼까요? 27일 날 그 선원들 15명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사형, 그리고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왔고요. 3등 항해사 조타수,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 요원으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신정훈 씨 1등 항해사 견습생 해서, 자, 박한결 씨와 조타수 조준기 씨는 그 당시에 배를 운항하다가 침몰이 됐던 그 당시에 담당자였는데 징역 30년이 나왔네요. 신정훈 씨는 징역 20년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15년이 나왔습니다. 그 마스크맨으로 알려졌던 조계장 전영준 씨 이분이 15년 포함해서 검찰의 구형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족들은 너무 약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입장을 좀 밝히는 하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법적인 거를 좀 자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뭐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물, 순환고법 위반, 뭐 선원법 위반 이렇게 되는데, 저 그 법조항이 적용이 됐을 때 사형까지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뭐 하여튼 뭐 선고 결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어쨌든 뭐 판사가 법을 뛰어넘어서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낼 텐데, 지금 이 뭐 조타 미숙이라든가 어떤 부실 고박 뭐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해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저런 근데 게 나올 수 있는지.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예. 법 테두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그런 건가요? 네,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양심에 따라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아주 막 불쌍한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장발장처럼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무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는 뭐 판사의 이 판결 범위는 재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사실상 거의 여론 재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형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저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대로 결과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대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좀 그 우려가 한편으로 좀 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은 지금 사실은 진상 규명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어떤 그 화살이 사실은 지금 재판이 그 뭐라고 하나요? 여기 그 선원들에 대한 어떤 재판으로 일단 집중이 되면서 굉장히 보면 혐의들이 자극적이에요. 이게 살인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 좀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이것들이 뭐 저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실상 고의침몰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저런 판결 과정에서 혹은 이제 검찰의 구형 과정에서 나오는 저런 단어들이 그 선원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악마의 집단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한편으로 좀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이 병행되지 않고서 선원들에 대한 저런 그 구형, 어떤 구형 과정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하나의 어떤 그 세월호 진상 규명 과정을 또 묻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또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뭐 저희가 그 집중한 주제는 그 구조적 비리 관련한 주제인데요. 자, 지금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언론이나 이런 재판 과정은 다 이제 여론 재판 방식으로 갔죠. 그래서 국민들의 감정은 있죠. 법 감정이나 이런 이 그 책임자들에 대한 감정은 있지만 감정과 진실은 또 다른 겁니다. 엄격하게 구별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감정적으로 정부의 구조적인 어떤 책임 방기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려지고, 선원 그리고 해경, 뭐 청해진이라고 하는 기업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그 떠넘기는 방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선원 뭐 청해진은 뭐 구조적 비리의 어떤 비리 사건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선원들은 이 사건의 진실과는 좀 다르게 네. 별도로 감정적으로 지금 떠넘기기 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경에 대해서도 초반에 뭐 해경 해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발언이 나왔지만 실제 해경과 관련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별로 없어요. 또 대부분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1, 2, 3정 뭐 정장도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선원들하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여론몰이 방식으로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다시 좀 맞춰야 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뭔가 다시 한번 그 중심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 이 구조 과정에서는 세월호 선원들과 해경 1, 2, 3정의 대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구조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배가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 조타불능이 된 상태에서 해경은 밖에 있고 선원들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모두 다 선원들과 해경까지도 모두 다 당시에 구조를 책임질 수 있었던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원들에게는 저런 순환구호법을 제시해서 선원으로서 승객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해서 저희 징역 15년 처벌을 하고 있는데 해경들에게는 마땅한 법조항이 어떠한 법을 이제 제시를 할지 그리고 실제 그 말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해경들에게 제기되는 이제 책임 그리고 해경의 지휘부 정권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좀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저러다가 좀 지나가면 제 생각에는 뭐 정부의 국장급만 올라가도 그냥 유야무야 돼버릴 것 같아요. 그 유족하고 간담회하다가 들었어요. 검경합동수사본부 꾸려졌잖아요. 여기에서 검은 검찰, 경이 해경이지 않습니까? 경은 해경이라고. 네.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경찰이 일반 경찰이 아니라 그렇죠. 해경이 해경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와대가 지금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직후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했네요. 자, 대통령 비서실이 이것도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한테 제출했습니다. 국정감사 답변 자료.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7시간 동안 7차례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15분 뒤에 안보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7분 뒤에는 재차 또 안보실장에 전화를 걸었고 10시 40분에는 해양 경찰청장에도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구조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서면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7시간 동안 총 7회에 걸쳐서 유선으로 필요한 지시를 했고 19차례에 걸쳐서 안보실과 비서실을 통해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을. 해명이 되셨습니까? 해명이 되셨죠? 해명이 7시간 동안. 아 정말 뭐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예. 뭐 이제 와서 이런 자료를 왜 내놓는가 도대체. 아니 국정감사니까 답변을 한 거죠. 바로 저 김재현 의원이 대통령의 사생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아 김재원이었나? 그 사람이잖아요, 김재원. 근데 지금 사생활 얘기는 또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김재원한테 준 것 같아요, 저 자료를. 굳이. 그렇죠. 찍어서. 아니 그러니까 7차례 지시를 15차례 받고 7차례 지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생활이 있나 보죠. 모르죠. 아니면 대통령이 저렇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 뭐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죠. 아니면은 뭐 그냥 본인의 실언이었다 이러고 말 것 같은데 김기춘 실장이 그런 거죠. 지난번 국정조사할 때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나 정권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을 봤을 때 김재현 의원처럼 저런 식으로 만약에 그게 실언이었다면 대통령 사생활을 언급해가지고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완전 개망신을 당하고 조선일보에서 비선 얘기가 나오고 칼럼에서요.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김재현 의원은 절대로 저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김재현의 다음 총선에 공천을 또 받는다라고 하면 친박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뭔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 지지사항도 보면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네. 해경 특공대가 왜 투입 안 됐죠? 대통령 지시사항이 관철이 안 된 그 거네. 대통령 지시사항을 누가 막은 거지? 언딘이 막았잖아요. 아니, 해경 특공대가 실제로 UDT 대원들이 그 대기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가 이게. 사사시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 저것도 지금 아무도 안 했고 해경 특공대 투입도 아무도 안 했고 여객선 내 객실 확인도 아무도 안 했고 아 이거 하극상이네. 굉장히 위험한 박근혜 하극상이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라고 하던데 하극상. 그러게 지금 지시를 안 따랐잖아. 자 이거 이 정부 구조에서 그 지휘 구조가 지금 망가졌네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네 지금. 대통령의 말도 아무도 안 듣는. 시도 안 맥히니까 네. 이거. 자 그래서 7시간 동안 7차례 지시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일단락 짓자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도 여기서 정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7시간에 대해서는 뭐 특별법밖에 없죠.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서는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검찰 조사 결과 검증 세 번째 시간으로 세월호 비리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는데요. 검찰이 여러 항목을 가지고 이 중간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저희는 침몰 원인에 대한 발표에 대한 검증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 과정에 대한 결과 발표에 대한 검증을 해봤고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적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그 아시다시피 세월호 하면은 다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그 엄청난 비리, 구조적 비리 그리고 이 정권과의 어떤 기업의 유착 관계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고 네.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그 비리 문제에 관련해서 뭐 이른바 뭐 해피아 또는 그 관피아로 가죠. 뭐 척결 지시도 일부러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청해진 해운 그 실소유주 비리 관련해서 요게 하나가 발표가 됐고 또 하나는 그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관련해서 수사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유병헌 일가에 주로 좀 집중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 집중한 내용들은 세월호 참사 이 과정, 군안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 비용들을 유병헌 일가를 어찌됐든 털어가지고 좀 환수하려고 하는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가. 국가 구상권? 네, 구상권을 청구하는. 네, 뭐 사실 그 정도에 좀 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뭐 굳이 구태 여기서 저희가 검찰청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저희가 네. 좀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방향 자체가 완전 틀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청해진 해운 비리와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를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철저하게 어떤 유병헌 일가를 악마화하는 과정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유병헌이 실제로 그 정관계의 유착 과정들이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를 수사를 하면서도 주로 보면 업체들 비리 그죠? 업체들과 어떤 그 관련 종사자들 그러니까 업체 내에 있는 관행, 네. 관행에 대한 조사인 그렇죠. 거죠. 관행만 조사를 했지. 그 관행 사실 대상은 누굽니까? 타 정관계 인사들인데 그죠? 예. 그 정관계 실제로 인사들. 그 뭐야 유병헌 회장이 주최한 그 자리에 성김 대사까지 갔잖아요. 주한미 대사. 출판 기념회. 네. 그러면 성김 불러가지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룡 씨 해가지고 이렇게 응? 조사해야지. 지금 이게 지금 정관계 로비 대상이 주한미 대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 딱 찍혀 있더만 성김 사진이 딱. 그러게요. 최고의 급이죠 사실. 예. 네. 뭐 하물며 뭐 전두환 그죠? 전 대통령 혹은 뭐 정경화 씨 동생이죠. 예. 유병헌과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유병헌 도피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관계되었던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무엇을 조사했는가? 뭐 하다못해 뭐 서면 조사라도 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검찰이 무엇을 수사를 하려고 했는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는 뭐냐? 유병헌 털어가지고 그냥 구상권 좀 청구하고 비용을 좀 전가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꼬리 자르기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병헌 관련해서 로비설 처음에 정관계 로비설을 흘린 것이 누구냐? 근데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골프채 로비설이었죠. 네, 이제 검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유병헌이 이제 세월호의 실소유주다. 청해진 그렇죠. 해운에 예. 이런 이제 설을 유포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느냐? 세월호 설계 도면상 이제 그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맨 꼭대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갤러리가 있었다는 거죠. 유병헌이 사진을 좋아했죠. 네,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갤러리를 갤러리를 설치했죠. 만들려고 했다. 응.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의도가 뭐겠느냐? 유병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추측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병헌이 실소유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병헌 관련된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검찰이 흘렸던 설이 골프채 로비설이었습니다. 이제 50억 원어치의 골프채를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로비했던 단서를 확보를 했다라고 언론에 흘렸죠.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초기죠. 사건 초기. 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초반에 이렇게 흘렸는데 이게 문제는 TV조선에서 구체적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아 특종이라고 해서 그렇죠. 열심히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보도를 했고 네. 당시에 그 골프채를 실제로 누가 샀는지 응. 그리고 배달부는 누구였는지 네.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단독 보도를 막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가 나왔으면 네?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누가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샀고 누가 어디다 배달했냐? 그럼 이게 명단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근데 검찰이 근데 10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사를 막 하죠. 예.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유병헌을 잡기 위해서 경찰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유병헌이 완전 무슨 전단지 선별적이었죠. 나왔잖아요. 이게 그 지명수배 네. 해가지고 유병헌 유병헌 아들과 일가의 아들하고 예, 네. 예, 같이 저도 뭐 몇 번 봤는데 온 동네 다 붙였잖아요. 현상금이 붙었죠. 현상금이 5억? 5억 됐지. 예, 5억 원. 네. 일단은 검찰이 그렇게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유병헌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하고서 정작 그 세월호 사건이 이제 뭡니까 8월 15일 이후에 그 교황을 만나고 그리고 이것이 일정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얀 곡선 그리게 되면서 10월이 되고 이제 특별법이 그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렇죠. 여야가 막 야합을 하고 야합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그렇게 되니까 10월이 됐습니다. 갑자기 50억 골프채 로비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검찰이. 근데 굉장히 웃겨요. 검찰이 왜 이게 사실 무근이냐 발표를 할 이유가 굉장히 황당한데 유병헌 전 회장이 골프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헌 전 회장이 골프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채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다. 유병헌 회장 취향이 아니라는 거죠. 취향이 아니래요. 네. 진짜. 혐오감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도대체 조선일보 특종 보도는 뭡니까? 도대체? 구매부 담당했던 사람이 있고. 아, 국정까지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청와대 고위 관료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필기로 했던 그런 명단이었어요. 네. 보도됐던 네. 내용. 네. 그리고 누구한테 배달했는지도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어디 간 거죠 도대체?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완전히 지금 굉장히 황당한 이유로 골프의 혐오감이 있다는 이유로 완전히 로비 의혹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아니 원래 로비 대상이 좋아하는 걸 하잖아. 그죠? 그렇죠. 유병헌이 자기 좋아하는 게 싫어도 아니라. 네. 아니 로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싫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죠. 나는 술을 정말 싫어하는데 양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양주를 사서 주는 거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네. 박근혜 대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나라당 대표가 그 하나갑 씨한테 홍어 있잖아요. 홍어. 완전 커다란 흑산도 홍어를 통째로 이게 선물해 주니까 하나갑 씨 입이 째져가지고 그 왜 저도 홍어 되게 좋아하는데 참고로 저 홍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막 입이 째져가지고 있는 사진이 탁 찍혀서 왔더라고요. 네. 그 언론사 유포된 적이 있거든요. 그
원래 경상도 사람들은 홍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잘안 그래도 즐기죠. 사서 준다는 거죠. 어쨌든 예. 이게 그래서 검찰의 이 이유라는 것이 야 논리가 너무 허접하네. 네, 예. 너무 그런 거죠. 네. 정말 무슨 묘사를 못하는 저 너무 근데, 어이가 근데 없어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 혐오감이 골프를 있다는 걸 혐오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원래 친한 가보죠. 뭐. 싫어했나 보죠. 예. 네, 뭐 조사도 뭐 못 해봤는데 합니다. 씨, 네. 어떻게 알았지? 아니 잡지도 못하고 죽은 사체를 발견했다고 지금 하면서 이제 50억은 지네들이 단서를 잡았다고 얘기해놓고 알고 지네들이 봤더니 또 이제 아니다. 네, 뭐 없대요. 그리고 뭐 비용이 일단 뭐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게 뭐 사긴 샀다. 그런데 뭐 50억은 아니다. 아니, 사긴 샀다. 골프를 혐오한다면서. 네. 어쨌든 뭐 또 샀답니다. 사고서 뭐 억 단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50억 로비설 하고 그 다음에 TV조선에 단독 보도했던 그 명부도 다 날라간 거죠. 없어진 거예요. 네. TV조선에선 제가 봤을 때 이거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명단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왜 수사 안 하냐. 아니 대형 그것도 오보구나. 허위 사실 아니야? 모르겠어요. 거기 이게 사실. 그럼 정정 보도해야 되잖아요. 원래 네. 사과 보도해야지. 우리가 이거 그냥 만들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죠? 아니 뭐 그- 검찰이 처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뭐 음. 하든가 뭐 그렇지. 입장 발표를 제가 봤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TV조선의 입장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공문을 한번 보내보는 거 어때요? TV 조선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네. TV조선에 네, 이거 취재를 좋은 것 한번- 같습니다. 저희 네. 취재 요청을 좀. 그 어떤 출처로 그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네. 네, 검찰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뭐냐? 자 네, 55 수사를 골프자 촉구하는. 리스트 한번 저희가 공문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그럼 유병헌이 정강이 로비를 안 했다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어쨌든 유병헌을 못 잡아먹어서 계속 안달이었는데 그럼 유병헌이 왜 유병헌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가? 이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유병헌이 정관계 로비를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훑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참 그 발이 넓다. 이 사람. 정말 발이 넓고 주요 한국 이 정권의 정말 기득권 세력들 주요 인사들은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인물들 이름만 한번 말씀드리면 전두환 씨 그리고 동생인 정경환 씨 네. 그리고 이른바 정권 실세 강경식 예전에 경제부총리 그리고 그 401 씨 아시죠? 401. 401 예전에 그 이명박 이명박 정부 각하 예 우리 또 주요 예. 인사였죠. 뭐 이런 분들하고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음. 사적으로 예,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하고도 또 친했다는데? 아 그런가요? 예. 그 우리 또 있잖아요. 우리 아시는 분 장일원께서 그 군인 출신이고 청와대 안보실 경호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 그 군 고위층들하고 교류가 많았답니다. 아.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유람선에 초대받아 가지고 거기에 그 유병헌의 어떤 그 방에 초대돼 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실세로 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 핵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50이죠. 50 시절 당시에 그 유병헌이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각하하고 그리고 이 동생과 굉장하게 사적인 친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 이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단서가 잡힌 게 뭐냐? 그 86년도에 유람선을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전두환 정권에서 유람선 그때 이름이 사업을 뭐였죠? 하는데 세모그룹이죠. 세모그룹. 예, 세모그룹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뭡니까 유병헌 씨였고 세모그룹이 당시에는 그 굉장히 뭡니까 그 그냥 뭐 소규모 기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모 유람선 사업이 사실은 그때 당시 독점 기업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어떤 그런 현금이 도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따는 것이 그때 당시 굉장히 관심사였다고 해요. 근데 세모그룹이 이른바 뭐 듣보잡이죠 사실 재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모그룹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업권을 획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모그룹이 사실상 준재벌로 성장하는데 가장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것이 바로 세모 유람선 사업권을 획득하는 그런 것이었다. 아니 한강 유람선이 돈이 많이 되나 보지. 현금이 도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 기업이 예. 뭐 부채도 땡겨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을 벌리려면
현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사업권을 따는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특혜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네. 정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진이 한 장이 발견됐어요. 어떤 게 사진이 발견이 됐냐면 유병언이 그 운영하는 것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던 어떤 인천 지역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예. 중소기업 공장인데 여기에 전두환 각하께서 당시에 예? 그 직접 오는 거죠. 와서 산업 시찰을 합니다. 굉장히 뭐 놀란 표정인데 이거는. 그렇죠. 한 그 사진을 보시면 한 노동자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는 유병언 회장과 당시에 전두환 각하가 보면서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와 있죠. 네. 전두환을 수사해봐야겠네요. 반란숙에. 물어봐야겠구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예전에 제가 이거 진짜 들은 얘기인데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크다고 해요. 예전에 그러겠죠. 절대 예, 권력자였는데. 제가 잠깐 이제 학교 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도 교수님이 본인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하셨어요. 지금 물론 자꾸 하셨는데, 근데 내가 왜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게 됐는가를 얘기하면서 50 때 그때 왜 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50 때 그 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 앞에도 직접 프레젠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그 밑에 이제 그 정보통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 올라가지고 점점점 윗단위로 가면서 이제 전두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매 단계마다 이거를 검열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 검열을. 내용 검열도 그렇고 뭐 프레젠테이션의 자세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모른다는 거예요. 돌대가리들이 가지고 갈수록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두환 최적집에 전두환 있어. 예, 최적점에 그 최적점에 발표를 막 했는데 전두환이 와가지고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는데 이건 왜 크냐? 그러니까 반도체 네. 칩 결진 나중에 칩이 왜 더 크냐? 그러니까 그 너무 질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차마 그 답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그때 청와대 경호실장인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전두환 그 시절에 그죠? 80년대 시절 땡전 뉴스가 나오던 그 시절에 대통령이 저런 이제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저런 표정 이제 전두환 시찰할 때 자주 보이는 표정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전 매우 긴밀한 뭔가가 있다. 그죠. 그러지 않고서 웬만해서는 저렇게 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단계를 다 쳐내면서 음.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제 라인을 뚫은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공장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와서 격려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드문 그리고 사실 있기 좀 어려운 네.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됐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병언이 전두환 각하를 자기 공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 로비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로비가 아니거나 혹은 사적인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사실 저 사진 한 장이 있음으로 해서 유병언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본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야 무소 부르겠는데요. 저렇게 사진이. 그럼 있으면. 명함에다가 사진 한 장 놓고 뿌리면은 자기 아니, 댓글 언더 되는 거잖아요. 예지는 언제입니까? 그 수많은 새누리당 이제 후보들이 정치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그 같이 있는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이제 선거의 특보 그죠? 특별보좌관 자리 하나 얻으면 그걸로 명함 뿌리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저 80년대에 이미 저 전두환과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서를 보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정경환 씨 굉장히 닮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는 이제 주로 어떤 관계냐? 운동을 같이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태권도를 같이 하고. 투쟁 말고. 네. 네. 스포츠. 스포츠. 유도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죠. 그 네. 금수원에서 네네. 그 신도들과 같이 항상 유도를 하면서 심신 단련을 하고 심신이 건강해야지 신앙심이 두꺼워질 수 있고 뭐 이런 논리들을 폈다고 합니다. 하여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유기농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먹자 이런 거고. 네. 그래서 농장을 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태권도 유도 뭐 이런데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경원하고
생활적으로 친했네, 그죠? 생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골프채도 좀 사고 그죠? 술도 좀 사고 유기농 식품도 좀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유람선 사업권을 딸 수 있었던 어떤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87년도 6월 항쟁 당시에 그 7, 8월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7, 8월, 7, 8, 네. 9월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오대양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대양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그 유병헌 씨가 연루가 돼서 당시에 수사 대상에 올랐었죠. 근데 오대양 사건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 32명이 당시에 숨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었는데 노동자 대투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을 당시에 이 사건이 딱 보도가 되고서 열흘 만에 그냥 수사가 종결이 돼요. 열흘 만에. 네. 어떻게 종결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고 이게 연루가 되어 있었다는 여러 설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굉장히 이 오대양 사건이 그 축소됐던 그 과정 안에서도 유병헌 씨의 어떤 인맥들이 굉장히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모그룹이 86년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이죠. 후반기 가면서 굉장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는 데서 굉장히 그 정권과 유착 관계가 없이 저 신문 보도가 있네요. 네. 유 사장과 50 청와대가 유착이 돼 있다. 전두환 정경환 씨 네. 그리고 보면은 강경식 비서실장으로 돼 있죠. 음. 당시에 비서실장 그리고 그 401 씨가 경제수석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 공장에 아까 보셨던 공장에 그러면서 당시에 유병헌 씨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악성 부채, 그러니까 좀 갚을 수 없는 그 부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특별 대출을 해주라는 압력을 굉장히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자체에서. 그래서 그 한일은행 당시 한일은행이죠. 20억 당시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도 20억이 큰데. 20년 전이니까 네. 그죠? 골프채 50억 원치 사줬다고 하면은 뻥뻥 뜨는 세상인데 당시에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이 대출 압력을 해줘서 그 세모그룹이 더 잘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이 강경식 같은 경우는 IMF 때 김영삼 정권 당시에 그 실세였죠. 그리고 상홍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권 때까지도 승승장구했고 이런 지금도 여전히 그 최근까지도 회자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유병헌 씨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인맥들을 구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미 과거 사례에서 밝혀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유병헌 씨의 경력이 있어요. 민자당 재정위원을 역임을 했다는 거예요. 90년대. 그렇죠. 예.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재정위원을 역임을 하면서 91년도 2월 당시에 민자당 총재가 노태우 씨였는데 이 노태우 씨 명의로 모범당원 표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정치 세력들 안에서도 상당히 어떤 역할들이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이런 역할들을 사실 일정 정도 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 거죠. 아 느낌이 그 세모그룹 느낌이 지금 청해진 우리가 저번에 뭐 국정 실소유주 논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의 회사 이런 느낌이 좀 드네. 네, 예. 저 그런 회사 뉘앙스가 계속 있는 자체가 민주당의 자금줄이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출도 대출해주고 이걸 네. 뭐 이렇게 돈 돌려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때 대출해 준 돈이야 또 뭐 다 전두환 거니까. 그렇죠. 뭐 막말로. 내놓으라고 네. 하면 다 사는 막말로. 건데 사실은 음. 금융실명제도 하기 전이고 네. 이때는 뭐 다 차명계좌 유행할 때고 누구나 그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20억 대출 해주고 이걸 다시 돌려서 민자당으로 넘겨주고 다 선거 대선 자금 쓰고 뭐 이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병헌 씨가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91년도 강경대 열사 네. 당시 사건 때 이 오대양 사건이 재수사가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병헌 씨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이었죠, 김기춘.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 남이가 그 김기춘 씨고 그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요 사건이 이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약간 그 유행만 사건이 되는. 실체를 밝혀지지 않고 유병헌 씨는 구속이 되고 다른 근데 걸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됐는데 네. 혐의는 그냥 비리로 뭐, 이런 걸로 갔죠. 비리가 아니라 그 뭡니까 저기 자금 유용했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하고 상관없는 걸로 구속이 돼요.
네네네. 그 과정에도 김기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 정설로 돼 있는 거죠 지금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97년도에 세모그룹이 이제 부도를 당해요. 부도를 당하고 검찰이 여기에 이번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 세모그룹이 부도가 당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세모그룹의 주요 사업 부문 중에 하나가 해운업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 국내 여객선 관련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었고 요 사업들이 99년도에 청해진 해운이 설립이 되면서 97년도 세모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그 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배들이 그대로 청해진 해운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모그룹은 부도가 나고 네. 새로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사업이 확 저기 이어져 가는 형태로. 그렇죠. 저 때가 IMF 때인가요? IMF 때 이제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났는데 그 요 부도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97년도 어쨌든 부도가 나고 99년도 청해진 해운 설립이 되면서 그 2년 사이에 그 명패만 바뀌고 모든 사업들이 다 승계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채는 부채는 청산이 된 거죠. 왜 부도가 났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네, 없애된 거죠. 청산 없어지고 다 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관건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97년도 부도 처리되면서 이 세모위원이 독점하고 있었던 항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인천 제주 간 항로. 네. 네,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음. 독점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여수와 거문도 노선 이 두 가지 노선이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업체가 부도가 나면 사업자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권이 반납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 반납이 되고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이게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어요. 밟지 않고 99년도에 청해진 해운이 설립이 되니까 그냥 사업권을 줍니다. 다시. 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때는 저거 아니야. 97년도 부도원 있고 99년도면은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렇죠. 김대중 정부. 네. 근데 김대중 정권의 핵심 실세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실세들인 거죠. 사실상 이 실세들과의 굉장한 유착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여튼 뭐 관피한 오피아들은 다 그대로 이어지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한 밀접한 유착 관계가 없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이권이 걸린 사업들 인천 제주 노선이 사실 가장 국내 해운업계 안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주요 노선 아니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유병헌은 다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유병헌이면 다 할 수 있다. 저거 조사를 해야 되겠네. 저 과정을 그죠? 검찰도 알고 있어요. 저 위에 나와 있는 저 그 사진이 네. 보도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건데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년도 세목으로 부도 이후에 어째저째 해서 그 유 전 회장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의혹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위장 계열사를 통한 탈세, 횡령, 배임 등 각종 범죄가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이 세모그룹 고위부도설이 파다했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 세모그룹이 그 얼마 되지 않는 아주 회사 규모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부도를 못 막아가지고 어음부도를 못 막아서 부도가 처리가 되고 99년도에 이렇게 재탄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거의 고위부도가 맞는 거다. 이런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그 유병헌의 고위 부도를 뒷받침했던 정관계, 로비 관계, 그렇죠. 비리 관계, 고위부도 후에 네. 회생하는 과정. 네. 이것이 사실은 이 정관계의 어떤 유착 관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다. 네. 저 당시에 그 전 노선을 청해진으로 넘긴 당사자를 찾아야 되겠네. 찾아야죠. 네. 네. 이거는 지금 제기된 의혹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제기됐던 의혹이고 검찰도 당연히 내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병헌에 대한 어떤 내사 과정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와서 그냥 써먹는. 그래서 이제 구원파, 이른바 구원파라고 하죠. 기독교 침례회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91년도에 당시에 수사 과정도 되게 황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을 시켰다 그래요. 그냥. 그리고 그 사건 내용이 5대양 사건도 아니었고. 검찰이 사기를 쳤네. 네, 그렇죠. 네. 검찰이 이제 뭡니까 저기 근데 뭐 그 시절 검찰은 다 뭐 비비제한 영장 없이 체포하고 뭐 다 위인 체포설리. 예, 뭐 그 뭐 유인이죠 유인 감금한 다음에 구속시켜 버리고 징역 4년을 살고 예. 뭐 거의 뭐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쭉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는 굉장히 그 이번 사건이 그 91년도 당시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또 하죠.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관계 인사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그 도피 과정에서 네. 나왔던 인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최규정 씨라고 전 전북 행정부지사였어요. 이분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유병헌 회장 일가의 계열사 그러니까 세모그룹 구 세모그룹이죠. 여기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그 온지구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이름이 예, 온지구입니다. 여기 대표를 맡았었고 그리고 전 체코 대사였는데 오감련 씨라고 네. 이 사람이 유 전 회장의 도피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었죠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하는 그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무런 또 수사 결과가 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검찰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병헌 어쨌든 그 유병헌 씨가 정관계 어떤 굉장히 실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유병헌 씨가 86년도 혹은 더 거슬러 가면 전두환 50 정권 이후부터 정관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 핵심 관계자가 뭐 이른바 국장 차장 이런 급이 아니에요. 이런 급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에 깊숙하게 개입이 됐대 이 사람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과연 로비가 없었겠느냐? 로비의 질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몸이다 한 몸. 공범자들. 네. 네. 한 한 몸으로. 우리가 남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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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남이가 한 몸이네. 한 몸이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저기 방송 서두에 정권과 정치권이 왜 특별법을 두려워하는가 단서를 여기서 찾아보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방금 거론되었던 사람들만 지금 조사를 해도 다 살아 있는데 네. 하다못해 전두환 씨도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네.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에서 그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시신으로 하는 걸로. 아니 시신을 하는 거는 또 모르는 것도 허위사실 부릴 수도 있고 아닌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일단 시신이 있다고 하더라.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뉴스를 보자 네. 모두들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유병헌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 생물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정황상.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네. 죽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동시에 골프채 로비설도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유병헌 씨가 정치적으로는 죽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로비설은 없는 걸로 하고 그래서 권력과 정치권에서 안도한심을 내쉬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만약 처음에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처음 터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권이 기득권 세력들이 하나로 일치 단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대응하려면 네.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만약에 50억 유포를 했다. 50억 골프채서를 먼저 터뜨렸지 않습니까? 검찰이 날렸고 TV조선이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명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었죠. 그렇죠. 작전으로 보이죠 그렇게. 네. 기본적으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과 언론이. 네. 네. 주요 언론이. 음. 그러면은 관련 만약에 내가 그 골프채를 뭐 받았다 안 받았다 간에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일단 줄을 서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검찰의 지휘봉에 따라 그렇죠. 가야죠. 일단 지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 체계가 한 큐에 그냥 딱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제 주장은 이겁니다. 처음에 이 사건 초기에 50원 오비스를 딱 터뜨려요. 골프채.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이걸 부풀려면 연루된 정관계인데 정에는 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야도 있을 거다. 야도 그죠? 있다 야도. 통합진보당 뭐 정의당 빼고는 다 이렇게 연루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열중샷 시킨 거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강한 저항을 못하게 발목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타협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여야가 지금 뭐 타협을 한 게 있잖아요. 야합을 한 게 있잖아요. 세 차례 거쳐서 그 정도 딱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고 이제 사면을 시켜준 거지. 미리 재판도 안 하고 사면.
그죠? 골프채는 없었던 걸로 하자. 네, 없었던 걸로 딱 해주고 이제 임무를 마친 거죠. 이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예. 네. 명단까지 있다고 해놓고 어쨌든 조선일보는 꼭 입장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검찰의 이 비리 수사 과정은 처음부터 방향이 완전 틀려 먹었다. 유병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병헌과 관련된 사람들, 정권 핵심 관계자들을 반드시 소환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검경에 그죠? 경의 해경이라고 했잖아요. 당사자. 그리고 검찰도 당사자일 수 있죠. 로비의 대상.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을 하는 거죠. 요게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네. 유병헌으로 지목한 거잖아요. 청해진 해운의 청해진 실소유주. 그럼 세월호가 왜 유병헌 거냐고 했을 때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에 갤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 유병헌을 실소유주로 찝은 겁니다 지금. 그러고서 지금 유병헌을 홍길동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계속 수사를 해왔던 거고 결국에는 변사체로 발견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단 하나의 그 단서는 뭐였냐면 세월호에 있던 갤러리였어요. 갤러리. 그걸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 우리 유가족분들과 많은 변호사님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월호에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 정도를 따지면 오히려 국정원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 뭡니까? 우리 국정원 지적사항. 네. 네. 그럼 도대체 왜 지금 국정원이 침대를 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샤워실. 국정원이 왜 관심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두 차례 거쳐서 해명을 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1차로 이 처음에 노트북이 발견이 되고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이 발견이 되면서 국정원 지적사항에 100가지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발견이 되자마자 국정원이 부랴부랴 해명을 한 것이 뭐냐? 국정원은 현 해양수산부죠. 국토해양부 요청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 장비 지정을 위해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 측정을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안 측정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 지적사항이 있었다라고 실토를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자기가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와 샤워실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너무 꼼꼼하시죠. 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 측정을 했다고 했는데 저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언제였냐? 2월 말이라는 거예요. 2월 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막 논란이 일었죠. 국정원이 또 거짓말하고 있다. 했더니 다시 이제 2차 해명을 시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 측정을 실시하는 그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인천해양항만청의 항만공사 그리고 해운조합 등과 같이 합동으로 2월 26일부터 27일간 세월호를 방문하여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100개 중에 4개가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CCTV, 그다음에 뭐 비상시 대비 객실 내 일본어 표기되어 있는 아크릴판을 제거해라. 그리고 탈출 방향의 화살표 제작. 그리고 부착해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그나마 보안과 이 대테러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아니 뭐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겠죠. 네. 뭐 해명을 하면 뭐 방향 표시 CCTV 뭐 이런 거는 연관되어 있다고 뭐 수용을 할 수는 있죠. 네, 뭐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을 제거를 하라는 게 무슨 대테러 작전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본인들의 주장은 그 보안, 대테러상 개선의 필요 사항으로 이 4가지를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6개는 누가 만든 거냐?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도대체 제목은 이렇게 돼 있냐는 거죠.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했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실소유 논란이 증폭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만 봐도 그렇다라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방송마다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에서 예. 유일하게 청해진 해운 소속의 배 2척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이 배 2척이 국정원이 1차적으로 보고가 되게 돼 있는 사고 났을 때. 그렇죠. 네. 다른 배 국내 어떤 배도 이렇게 돼 있는 배가 없는데 왜 국정원이 이렇게 돼 있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세월호의 갤러리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자 유병헌 소유소 실소유소는 갤러리 하나,
국정원은 2개가 나오네요 지금. 국정원 근데 실소 요소는. 디테일에 있어서 어느 게 더 디테일하냐는 거예요. 지금 골프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골프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 누가 실소유주냐 했을 때 오히려 디테일에 봤을 때는 훨씬 더 국정원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의 굉장히 논리를 높죠. 그대로 가져오자면. 네. 그래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가 완전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그러고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다리를 짚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네. 검찰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혐의가 짙죠. 네. 네. 이건 거의 사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의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정관계 로비 의혹들이 좀 몇 가지 나왔죠. 네, 뭐 네. 몇 가지 나왔는데 네.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사실상 다 꼬리 자르기에 그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에요. 요즘 보도가 안 돼 요즘에. 네, 요즘 보도가 안 되죠 또. 음. 그 초창기에 이제 뭡니까 그 세월호가 어떻게 노후 선박이 한국으로 수입이 될 수 있었느냐 뭐 규제 완화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리고 지금 뭐 창조경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 규제를 풀어서 업체들의 이 기업의 창조 능력을 배양시켜줘야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노후 선박을 활용하는 여객이었죠. 그래서 그 주된 이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었다라는 거고 관련해서 뭐 해운조합으로부터 뭐 돈도 받고 선주협회 후원으로 외유성 해외 시찰을 갔다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뭐 검찰이 적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수사 성과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해양수산부와 지방항만청이죠. 그리고 이제 검사 대행기관 이런 것들 조직적 유착 문제에 관련해서도 검찰이 뭐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검찰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자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비리가 28건이 있었고 이 중에서 그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19건이 뇌물수수 혐의였고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던 것이 뭐 3건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속한 사람이 뭐 11명이 연루가 됐고 뭐 5급 9명, 6급 이하 직원이 8명 해서 골고루 뭐 다 뭐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이 되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그럼 처리를 했느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미루고 있는 건수가 28건 중에 15건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 유야무야 하고 있는 거죠. 28건 중에 절반이 넘는 15건은 아직도 지금 징계도 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징계 의결이 마무리된 것은 8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질질 끌면서 특별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거는 그냥 없는 것으로 또 하고 있는 수순 밟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나머지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이른바 관피하라고 하는 해피야 뭐 요란하죠. 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해피야 관피야 수사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하는 신용을 처음에 하다가 실제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자, 저희가 그 사건 초기부터 좀 말씀드리는 거는 구조적인 거 있잖아요. 그 해경의 구조 활동에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실력, 뭐 준비 태세 이런 것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었던 그죠? 구조적인 거였고 지금도 이 해운업계 비리는 관행처럼 돼 있고 구조적이란 거래요. 근데 그런 거하고 지금 세월호가 왜 참사가 벌어졌는가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언론의 보도 방향이나 검찰이나 정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구조적 비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냥 상수인데 네. 항상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뭐 세월호 사건이 어쨌든 해결됐다 하더라도 저 문제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왜 구조적인 비리 자체를 왜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그냥 퉁쳐버리냐?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의 진실 문제는 왜 구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왜 선박이 그렇게 침몰이 됐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거고 저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기존에 구조적으로 있던 사건인데 있던 현상들인데 이거를 세월호 사건의 진실하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착시효과를 주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 이번에 검경의 이제 그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을 보면 대략 한 152명 가량을 구속시켰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50명이 기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거예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세월호 외에 예. 세월호 외에 기타. 그러니까 그 50명 빼면 실제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한 100명으로 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저 수사본부는 그걸 붙여가지고 굳이 150여 명을 구속했다고 했을까? 예. 부풀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과 그리고 이제 지금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희생양으로 거의 뭐 한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때려놓고 이제 일벌백계했다. 근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통이 그대로 둔 채로 깃털만 뽑으면 깃털 다시 나요. 새록새록 자라나네요. 예. 예. 과학적인 새록새록 분석입니다. 자라나죠. 예. 유병헌 회장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세모그룹이 우죽순으로 지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뭐 들고 뭐 새누리당 누구 뭐 만나려고 어디 청와대 누구 한번 뭐 인사 한번 하려고 뭐 안 그러겠어요 지금? 예. 그렇죠. 자 이제 그 로비 의혹, 구조적 비리 의혹 중에 잠깐만 뭐 언급할 거 이제 언딘이죠, 언딘. 언딘 여러 가지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뭐 길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언딘이 대표적인 또 그런 그룹 중에 하나로 지금 의혹이 되죠. 그럼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정치권 핵심부를 겨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언딘이 그나마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그 현직 해양경찰청 차장이죠. 이 사람과 직접적인 어떤 커넥션이 밝혀지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저는 최상원 차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어떤 본보기 유일한 본보기 사례로 지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건 초반에 그 유가족들이 그 뭡니까 바지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바지선이 저기 와 있는데 투입이 안 되고 언딘의 바지선이 와가지고 알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부터 언딘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됐었고 그것에 핵심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최상원 차장이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드러나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좀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언딘 리베로 혼대 언딘에서 동원한 이 배가 이 30시간 전에 먼저 와 있던 현대 보령어였죠. 이 배가 바지선이죠, 바지선. 네, 바지선. 작업하는 배. 바지선이 와야지 거기다 이제 잠수사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유가족분들이 내고 그래서 바지선을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 되고 그냥 멈춰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이제 제기가 됐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 언딘 리베로가 그 불법적으로 사고 현장에 동원이 됐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고 초창기에 보도된 문건 중에서 업체 명예 언딘 은진이라는 이름이 있는 어떤 그 보고서가 하나 있었죠. 네네. 그 언딘이 도대체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다 계약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업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언론 여러 그 프로그램들에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언딘과 군한 계약을 맺기로 강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딘 특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최상원 차장이라는 거죠. 언딘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 언딘을 계약하도록 네. 최성환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중간에서.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이 언딘이 실제로 이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좀 보면 언딘이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냐면 그 리베라호를 투입을 하면서 87일간 지금 투입을 했답니다. 이 투입한 비용을 얼마를 청구했냐면 15억 6,600만 원을 국가에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언딘의 이사죠. 언딘의 이사가 그 노임을 얼마를 청구를 했냐면 1억 7천만 원을 노임을 청구를 합니다. 이게 구조 과정에서. 하루에 얼마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연봉이 6천만 원이라는데. 그러면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논란이 되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최 차장한테 언딘에서 얼마를 줬냐, 뭘 줬을 거 아닙니까? 뭐 골프채를 줬던지, 뭐 과메기를 줬던지, 돈을 줬던지. 네. 줬는데 얼마를 줬느냐 이걸 뭐 얘기를 하니까 검찰은 최 차장 등 평소 언딘 대표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명절에 언딘 대표로부터
20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요거 받고 네. 지금 특혜를 주고 언디는 막 10억 6,600만 원을 국가에 청구하고 김이사 이 한 사람은 1억 7천만 원을 노임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 차장은 굳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30시간 동안 막 다른 배 와 있는데 그거를 막 구조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뭡니까 처음에 비상 상황 대책실 회의 열리는데 거기에다 막 억지로 거기다 언디를 놓고 겨우 명절에 20만 원 60만 원 받으면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너무 소박한 분이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분이에요. 너무 순수하신 분이야 이분은. 20만 원 받고 뭐 2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술 한 병 정도 될까? 우리한테 비싸죠. 아니 저희는 뭐 저런 솔직히 갖다 주면 뭐 무슨 일이도 하겠어요 저는. 예? 너무 순수한 분입니다 이분은. 아 그러면서 자기 모가지 날라갔어요 이제. 언디네 취직할래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고 언디네에 대한 의혹이 사실 이뿐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뭐 언딩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그 검찰 조사는 깃털만 뽑은 거다. 우리 각동희 박사님 표현처럼 깃털만 뽑은 건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는 관계없지만 그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여러 가지 구조적 비리의 몸통은 정권 비리라는 거죠. 핵심은. 그죠? 완전히 정권 네. 실세 비리다 이것은. 옛날에 무슨 게이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대선 자금 비리, 뭐 김영삼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걸 저는 뛰어넘는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특별법을 한사코 거부를 하는 것도 네. 예,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고. 자, 정권과 정치권이 이 특별법을 회피하고 왜곡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 좀 났다고 저희는 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단서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새로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세월호의 진상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비리, 정권 핵심 비리를 다 규명하고 쳐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세월호 이전에 대한민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가진 의미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빚게 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비리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금전관계를 좀 저는 뛰어넘는다고 봐요. 이 네. 세월호 사건에서의 비리가. 그러니까 정치권 현재 기득권 세력이 완전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어떤 비리가 존재한다 여기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 그리고 완전히 그 수사 자체를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신용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원인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단서를 밝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검찰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고 제가 세 차례 검증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자 국민정보 17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